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좀 강평을 최대한 빨리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뭐 스케줄이라든가 뭐 개인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요 며칠 동안 뭐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학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좀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의 내용이 다 똑같더라고요. 질문의 내용이 다 뭐냐면 그놈의 결합원가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다 요 질문이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간단 명료하게 그냥 딱 한 줄 써 있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210만 원입니까? 그냥 요 말만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그저께 딱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문제조차 아직 구경을 못 해본 그런 상태라서 그런 좀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냥 다 확인해보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강평을 좀 준비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수험생들이 왜 그토록 많이 질문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합니다. 솔직히 이게 출제자가 도대체 어떤 답을 생각하고 문제를 만든 건지 클리어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일단 두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원가관료회계가 이제 우리 회계학 1부에서 3번하고 4번 이렇게 두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책상 앞에 회계학 1부 시험지 그리고 3번하고 4번 그쪽 페이지를 좀 펼쳐 놓으셔야만 되겠고요. 일단은 그냥 펼쳐 놓기만 하지 마시고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을 보셨다. 2차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풀어봤던 문제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시험을 봤던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강평을 들어야지 그냥 듣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제를 다 읽어보셨고 심지어 한번 풀어보셨다라는 가정하에 강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다 풀어보셨음을 가정하고 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진 않고요. 조금 지나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만 좀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합 생산 공정이네요. 결합 원가 계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원재료 T를 가공 처리해서 결합 제품인 A, B, C를 생산한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폐물로서 P가 산출이 된대요. 폐물이 뭐예요? 폐물 원래 우리 결합 원가 계산에서 주산물도 있고 부산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산물이라는 것은 주산물에 비해서 판매 가치가 좀 현저히 떨어지는 애들, 걔네들을 부산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폐물은요, 그 부산물보다 값어치가 더 떨어지고 심지어 오히려 처분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러니까 처분이라기보다는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 걔네들을 우리는 폐물이라고 부르죠. 그렇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부산물이나 폐물이나 똑같아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산기준법 혹은 판매기준법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된다. 자, 1공정에서는 반제품이 생산이 될 건데 그 가운데에서 일부는 A가 되어서 그냥 외부에 판매가 되고, B랑 C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가공 공정을 거치는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두 번째 공정을, 그 다음에 C는 세 번째 공정을 거쳐줘야만 된다. 실제 원가를 이용해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래요. 아니 뭐야 이거, 결합원가 계산인 줄 알았더니만 종합원가 계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공정 중에 미완성 제공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 정확히 어떤 제공품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캐치하셔야만 되겠고요. 결합원가를 뿌리는 방법을 지금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네. 순실현 가능가치법, NRV법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각 결합 제품들한테 배부를 할 것이고, 부산물이라든가 폐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산하는 시점에서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해서 인식한다. 자, 부산물과 폐물,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처리 방법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뭐랑 있어요? 생산기준법 그리고 판매기준법. 생산하는 시점에서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하자. 무슨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산기준법으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은 X1년 9월 달에 생산 및 관련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자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괄호 1번, 2번 그리고 3번까지. 자, 괄호 1번에 보니까
1공정에서 직접 재료 원가와 전원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사실은 이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은 재료 원가는 뭐 공정 초반에 다 들어간다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데 재료 원가와 전원 원가가 둘 다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5단계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따로따로 갈 필요가 일단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기초제공품의 수량과 완성도, 단계에 투입된 수량, 단계 완성된 수량, 그리고 기말제공품의 수량과 완성도 이런 정보를 줬는데 보니까 일단 그냥 기말제공품까지만 놓고 봐서는 차대가 안 맞거든요. 그럼 그 차대가 왜 안 맞는가? 정답은 공손 때문인 건데 공손이 좀 특이하네. 공손이 1차 공손 100개, 2차 공손이 100개래요. 아, 공손이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건 검사를 두 번 하나 보다 이런 컨셉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품질 검사는 두 차례를 실시하는데 20% 시점에서 1차 검사를, 종료 시점 100%죠. 그때 2차 검사를 실시를 한다. 세무의 정상 공손 수량은요. 1차 시험에서는 통과한 합격품에다가 2%를, 허용률이 2%다. 2차 검사에서는 역시나 통과 기준이고요. 통과한 합격품에다가 허용률은 2.5%를 제시를 해주고 있네. 공손품은 발생한 즉시 그냥 추가 비용 없이 다 폐기를 할 것이다. 만약에 공손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처분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공손품이라고 하는 별도 자산 잡았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기초제공품의 원가 22,600원입니다. 물론 재료 원가, 전원 원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해주고 있지만 S당초 가로 1번 자료에서 첫 번째 줄에 그냥 균등하게 발생한다. 모든 원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딱히 뭐 얘네들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2,600원이다 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단계에 투입된 건 240만 원인데 얘도 마찬가지 재료 원가와 전원 원가를 좀 나누어 주긴 했지만 일단 우리는 240만 원이 투입이 되었다. 이 사실에만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는 거죠. 자, 세무는 정상 공손 원가를 당월의 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에 물량 단위에 비례해서 배부한다. 그리고 공손품의 처분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 봅시다. 괄호 2번을 보니까 A의 생산량 400단위다. 추가 가공 안 해도 된대요. 그냥 곧바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공정에서는 B가 600단위가 생산이 된다.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이 공정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 공정에서는 추가 가공 원가로서 20만 원 들어간다. 3공정에서는 C가 800단위만큼이 생산이 되는데 추가 가공 원가는 30만 원만큼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C라는 제품도 3공정에서 추가 가공을 해야만 팔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아까 폐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폐물은 200단위만큼이 생산이 되었고 정부에서 환경 관련해서 법규를 좀 마련해 놓는 바람에 그냥 버릴 수가 없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 5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정이랑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정에서 재료는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고요. 제공품이라든가 공손, 감손 이런 것들은 없대요. 자, 아까 전에 괄호 1번에서 제공품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한테 줬었는데 그거는 1공정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공정이 뭐예요? 결합공정. 하지만 뒷공정인 2공정이나 3공정 같은 추가 가공 공정에서는 적어도 미완성 제공품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 그죠? 자, 3번 자료를 보니까 A라는 제품은 판가가 2,000원이고요. B는 1,500원 그리고 C는 2,000원이랍니다. 근데 심지어 판매비도 있네요. A는 2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는 20만 원, C도 40만 원만큼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죠? 자, 물음 1번을 읽어보니까 1공정에서 1차 검사 그리고 2차 검사 관련해서 정상 공손 수량이 몇 개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5단계법 해보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물음 2번, 논란의 물음 2번. 그렇죠? 1공정에서 완성품 완상량 단위당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결합 제품에 배부되어야 할 결합 원가의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정상 공손 원가를 다 배부하고 나서 비정상 공손 원가는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랍니다. 이 결합 원가 총액 요 녀석 때문에 지금 말썽인 거죠. 자, 그럼 3번까지도 읽어 놓을게요. 3번을 보니까 9월에 발생한 결합 원가를 좀 배부해서 제품 A, B, C의 제품 원가를 각각 계산을 해보시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문제를 묶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그림으로 정리해놨어요. 아시다시피 결합 원가 계산은 자료가 복잡합니다. 특히나 2차 시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읽고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저처럼 이런 공정 흐름도 그림을 좀 그려 놓아야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미 읽어봤으니까 그림만 다시 한번 봅시다. 1공정 결합공정에서는 미완성 제공품이 있다.
기초에도 제공품이 있었고 기말에도 제공품이 있었더라. 다만 공손이 존재하는데 그놈의 공손이 2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었고요. 수량은 100개씩 나오는데 검사 시점이 각각 20% 그리고 완료 시점 100%였었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공손의 검사 시점이라는 건 뭐랑도 같아요? 공손의 완성도랑 동일한 의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괄호 안에다가 그 정보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럼 1공정을 거치고 나면 결합 제품들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어서 뭐뭐가 되느냐? A, B, C가 되고요. 심지어 폐물까지도 나온다. 이게 D가 아니라 P죠. 그렇죠? 폐물로서의 P라고 하는 제품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게 P가 나오고 이게 폐물 이렇게. 자, 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왁구를 맞춰주셔야 되는 것이 아까 문제 읽다 보니까 A, B, C 그리고 P까지에 대해서 수량이 몇 개씩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량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400개, 600개, 800개, 200개 다 합쳐보세요. 400, 600, 800, 200 그게 몇 개요? 그게 2000개인 거지. 즉 1공정에서 완성이 되어야만 그게 바로 결합 제품으로서 A, B, C 그리고 P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점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완성이 되어줘야만 우리가 결합 제품으로서 인식을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완성되는 아이들은 아직은 뭐 이게 A인지 B인지 뭐 그런 것들 모르겠고 이 완성된 녀석들이 A, B, C 그리고 P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2000개라면 얘들 합친 것도 2000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좀 맞춰보셔야 돼요. 다만 우리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가공은 필요가 없었고요. 판가 2,000원이었었는데 다만 판매비가 2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B제품과 C제품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공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였고 추가 가공 원가가 20만 원과 30만 원이었다. 판매 가격도 제시가 돼 있었고요. 얘네들도 판매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정리를 좀 해두었어요. P가 좀 특이한데 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폐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좀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한 단위를 우리가 폐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500원을 지불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500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이 자리. 요 놈들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차변에 대해서는 줬어요. 기초 제공품이 얼마다라고 하는 사실과 단계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사실은 줬다는 거죠. 어차피 종합원가 계산의 5단계법은 차변 줄게, 대변, 다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변은 줬습니다. 22,600원이었었고요. 재료비, 가공비 별로 구분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요. 그렇죠? 단계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냐? 24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5단계법을 좀 진행을 해주면 이 두 가지 원가가 각각의 항목에 어떻게 뿌려지는가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5단계법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법을 진행할 때 일단 1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원가 흐름의 가정이죠.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실제 원가를 이용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1단계를 좀 미리 적어놨어요. 자, FIFO를 적용하고요. 완성된 거 2000개인데요. FIFO를 적용했으니까 기초 제공품 200개가 먼저 완성이 됐을 거다. 나머지 1800개는 단기 착수 완성품일 것이다. 1차, 2차 공손이 각각 100개씩 있는데 걔네들을 정상 공손이냐 비정상 공손이냐 좀 쪼개주는 게 우리가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절차가 될 것 같고요. 얘네들에 대한 완성도가 20%와 100%.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검사 시점과 우리의 완성도는 동일한 거니까. 자,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600개가 남아있고요. 완성도는 60%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대체 얘네들이 몇 개냐? 요거부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상 공손에 대해서 힌트를 주기를 1차 공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통과한 애들 다 센 다음에 거기다 2% 때려라. 그거 1차 공손의 정상 공손으로 보자. 그죠? 2차 공손 시점에서는요. 통과한 애들 다 센 다음에 거기다 몇 퍼센트 때려라? 2.5% 때려라. 걔네들을 정상 공손으로 보자. 이런 컨셉이었으니까 일단은 각각의 공손 검사를 통과한 애들이 도대체 몇 개냐? 요걸 좀 카운트하자는 거죠. 다만 주의사항이 있죠. 그냥 단순히 검사를 통과만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냥 통과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무조건 단기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과를 한 시점이 만약에 전기였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정상품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단기에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서 지금부터 통과했다 싶으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싶으면 X로 좀 구분을 할 건데
다만 지금 1차 공손과 2차 공손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 색깔로 구분할게요. 1차 관련돼서 우리가 통과한 동그라미, 통과하지 못한 X 이런 것들은 제가 빨간색 분필을 좀 이용할 거고요. 2차 공손 테스트 관련해서는 제가 파란색 분필을 이용해서 OX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답안지를 좀 적어 내려가셔야 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전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컬러풀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느냐? 숫자의 왼편 혹은 숫자의 오른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깔도 좀 구분하면서 숫자의 왼편에는 1차를, 숫자의 오른편에는 2차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1차 공손 검사를 해볼게요. 시점은 20%. 20에서 검사를 빵 하고 진행을 했어요. 먼저 기초제공품 200개 얘들부터 봅시다. 완성도가 40%거든요. 기초제공품인데 완성도가 40%니까 이미 전기에 40%까지 다 해놨다는 거죠. 그럼 단기 중에는요. 40에서부터 나머지 100까지 나머지 이 60%에 해당되는 것을 단기에 했고 앞에 40은 전기에 했다라는 뜻이니까 20에서 검사를 받은 것은 전기겠어요? 단기겠어요? 당연히 전기겠지. 왜? 0부터 40이 전기라며. 20은 0부터 40 안에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검사를 통과해서 완성된 애들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검사를 받고 통과한 시점이 무조건 언제여야만 한다? 단기여야 하는데 얘들은 전기니까 도저히 동그라미를 못 주겠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단계에 착수해서 단계에 완성한 1800개는요. 단계에 착수했다? 0%. 단계 완성했다 100%, 즉 0%부터 100%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모두 단기 진행만 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도 당연히 단기에 발생한 일이고 단기에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했으니까 완성을 시켜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동그라미를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기말제공품을 먼저 봅시다. 600개가 있어요. 기말제공품이니까 단기에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단기에 60%까지밖에 못 갔고요. 60 이후로는 다음 기회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20에서 받았으니까 이미 20은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지나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검사를 통과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시기도 단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은 동그라미를 줘도 좋다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럼 완성품 그리고 기말제공품에 대해서 O냐 X냐 판단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죠. 누구도 있어요? 여기는 100개, 얘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 공손 관련된 아이들. 자, 그럼 얘네들의 정체를 한번 따져봅시다. 2차 검사를 받아봤더니 공손으로 판명이 난 거 그게 100개라는 거야. 그럼 1차 검사는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1차 검사는 그래도 받고 통과를 했으니까 100%까지 가서 검사를 2차로 또 받아본 거 아니에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요. 1차 공손 테스트는 이미 받고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드디어 100%에서 검사를 또 한 번 받아버린 그런 녀석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2차 시험을 왜 볼 수 있었어요? 1차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2차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즉 얘네들은요.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공손이 돼버린 게 맞긴 하지만 적어도 1차 공손 테스트 정도는 통과를 했다는 것이고 그 시점은 단기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놈들이 아직까지는 100개 중에서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줘도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1차 공손 테스트 시점에서의 정상 공손의 수량이 몇 개인지를 각주 1번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받은 애들 모여라 하는 거야. 빨간 동그라미 받은 애들 몇 개 있어요? 1800개 일단 보이고 얘네들은 각각은 몇 개인지 몰라도 어쨌든 합치면 100개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100개가 일단 또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말제공품 600개도 보이네요. 다 더해봅시다. 다 더해보시면 2,50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아까 전에 1차 공손 관련해서는 정상 공손 허용률로 2%를 줬으니까 요거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보시면 한 5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0개. 그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50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1차 공손이 전체가 100개인데 정상으로 인정받는 게 50개니까 나머지 50개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로 2차 공손 관련해서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 시점은 끝나는 시점. 100% 시점이에요. 끝날 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끝날 때 검사하는 그 행위가 단기이면서
검사에 통과까지 했다 싶으면 동그라미를 칠 텐데 이번에는 색깔을 좀 구분해서 파란색으로 칠 거고요. 숫자의 오른편에다가 쳐보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기초제공품 200개. 40%까지는 언제 했다고요? 0부터 40은 전기. 40부터 100은 올해잖아요. 올해 100%까지 다 갔으니까 완성이 된 거죠. 40부터 100이 단기라면 100의 검사를 받게 된 두 번째 검사는 단기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에 검사를 받고 통과를 했으니까 완성을 시켜버린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200개는 파란 동그라미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되셨죠? 자, 1800개는요. 단기에 착수를 해가지고 단기에 완성까지 해버린 녀석이에요. 0부터 100이 고스란히 다 단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녀석은 검사를 언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단기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완성이 된 녀석이니까 무조건 통과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간색이건 파란색이건 1차건 2차건 얘네들은 무조건 사실은 동그라미 받는 아이들이 되겠지. 자, 기말제곱품 갑시다. 600개가 있는데요. 단기 중에 어디까지밖에 못 가봤느냐? 60%까지밖에 못 가봤고 60 이후로는 다음 기회나 할 예정입니다. 그럼 100%에서 받게 되는 두 번째 검사는 다음 기가 돼야만 받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들에 대해서 2차 공손 검사를 통과했습니까? 아니요.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파란 동그라미는 못 받겠습니다. X를 쳐주도록 할게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다만 아까 전에 1차 공손 관련된 이야기를 2차 공손의 물량들한테도 OX를 판단했듯이 2차 공손 관련된 이야기도 1차 공손한테 한 번쯤은 판단을 내려보자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1차 공손 100개라고 하는 녀석들은 이 50개 50개는 2차 공손 검사는 애시당초 받아볼 여지가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1차 시험에서부터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1차 시험 자체를 떨어졌는데 2차 시험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시당초 검사를 받아본 일조차 없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통과를 했을 리가 없는 것이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X를 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린 파란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두 번째 각주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두 번째 정상공손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파란색 동그라미 모여라 한번 해볼게요. 파란 동그라미는 여기밖에 안 보이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X고요. 200개와 1800개. 도합 2000개만큼의 동그라미가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허용률은 아까 전에 2.5%였어요. 계산해보시면 50개가 될 것이고요. 이 50개가 바로 2차 검사 시점에 정상공손 수량이 될 것이다. 이때도 전체는 100개니까 나머지 50개가 비정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풀어도 물음 1번에 대한 결론은 나온 거죠. 그렇죠? 물음 1번에서 1차, 2차 정상공손의 수량을 계산해봐라. 50개, 또 50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좀 잡아볼 건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살짝 특이하게도 재료원가와 전환원가가 모두 균등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모든 원가로 퉁쳐서 한 줄로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균등하게 들어갑니다. 기초제공품 200개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됐든 가공비가 됐든 앞에 40%는 전기에 돈 썼을 테니까 단기에 돈 쓴 건 나머지 60%거든요. 그럼 6, 22에서 120개. 1800개는 0%부터 100%까지를 모두 다 단기 중에 원가 투입했다라는 개념이니까 1800개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1차 공손 시점에서의 정상, 비정상 얘네들은요. 우리가 공손과 관련된 기본 가정에서 모든 공손은 다 단기 착수분 중에서만 온다. 수정된 선입선출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 모든 공손들은 다 단기에 시작했다. 0%. 단기에 어디까지 갔다? 1차 공손 애들은 20%까지만 갔다. 2차 공손은 공손임에도 불구하고 100%까지 일단 가보기는 했다. 그럼 모든 원가가 균등하게 들어가는데 1차 공손 수량들은 원가를 몇 퍼센트 먹었겠어요? 재료비든 가공비든 딱 20% 먹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50개에다가 20% 때려주니까 10개가 되겠네요. 마찬가지 여기는 2차 공손은 50개에 대해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전부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균등하게. 그래서 100% 다 들어갔을 테니까 얘 50개, 얘도 50개가 된다는 거죠. 자, 기말제공품은 600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재료비나 가공비를 60% 정도까지밖에 못 먹었겠네. 나머지 40%는 다음 기회나 먹을 예정이다. 그럼 600 곱하기 60% 하셔서 360개 정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싹 다 한번 더 해보죠. 다 한번 더 해보시면 이게 몇 개 나오느냐면요. 2400개 정도가 나와요.
이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에 해당되겠고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우리가 원가는 뭐만 집어넣을 거냐? 우리가 어차피 기초원가는 그냥 완성품한테다 붙여버리고 말 거니까 단가로서 우리가 대변에다 배부하는 것은 단기원가만인 거지. 우리 단기원가는 아까 전에 정리했었습니다. 재료비, 가공비, 구분 없이 합쳐서 240만 원이다. 그럼 2,400개를 만드느라고 240만 원을 썼다라는 의미니까 한 개당은 얼마씩 썼을 것이다? 한 개당은 1,000원씩을 썼을 것이다. 요거 물어보는 물음도 있었죠. 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0원이다. 요 정도 가시면 되겠네. 자, 이제 5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나왔고요. 각 항목별로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완성품 환산량 곱하기 단가 열심히 때려주시면 완성품의 원가도 나올 것이고 1차 정상 비정상 공손의 원가도 나올 거고 2차 정상 비정상 공손의 원가도 나올 거고 뿐만 아니라 기말제공품의 원가도 나오겠죠. 다만 완성된 녀석은 이렇게 두 줄이니까 이렇게 두 줄을 좀 싸잡아서 1800개와 120개를 더해서 거기다가 1,000원을 때려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완성품의 원가 계산할 때 FIFO를 적용하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기초제공품을 여기다가 엎어줘야 한다. 기초제공품은 아까 전에 정리하기를 22,600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 놈까지도 정리를 해주셔야만 올바른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1차 정상공손원가는 10개에다가 1,000원을 때려주시면 되겠고요. 비정상공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곱하기 1,000원. 50개 곱하기 1,000원을 해주면 2차 정상 공손이 나올 것이고 50개에 또 1,000원을 곱해주면 2차 비정상이 나올 겁니다. 360개에다가 1,000원을 곱해주시면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계산 결과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계산 결과를 쭉 한번 적어보시면 우리 완성품의 원가가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냐? 1942600이 나올 겁니다. 1942600. 얘는 10,000원 나오겠죠. 얘도 10,000원 나오고요. 5만 원, 그리고 5만 원, 그리고 36만 원, 뭐 한 요쯤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요까지 계산하면서 계산 과정이 좀 길잖아요. 그럼 그래도 지금까지 단계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맞춰보시고 싶다면 일단 얘네들을 싹 다 한번 더해보시라고요. 싹 다 더해서 합계를 한번 내보시면 얼마 나올 거냐? 2422600 정도가 나옵니다. 24222 요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숫자는요. 우리 문제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그 숫자랑 이 숫자랑 왁구를 맞춰보면 적어도 큰 실수는 안 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이 항목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제공품 티계정상에서의 대변 항목들인 거지. 그렇죠? 그럼 차대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차변은 어디 있는데요? 차변은 여기 있잖아요. 차변은 22,600원, 240만 원. 얘들은 문제에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의 5단계법은 항상 차변 줄게 대변 다오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 자료에서 차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뽑으신 건 대변이고 그럼 저거 다 합친 거랑 요거 합친 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둘이 한번 더해보세요. 2422600 될 거 아니겠어요? 2422600 여기 있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다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정상공손의 원가는요. 우리가 정상품의 원가에 배부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배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공손원가 배부전 이걸 좀 줄여서 쓴 것이고요. 1차 정상공손과 2차 정상공손의 원가를 정상품에 배부해야 되니까 1차 정상, 2차 정상 배부하는 어떤 라인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다 끝나고 나면 배부 후에 최종 원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먼저 발생한 게 1차 공손 원가니까 1차 정상 공손부터 뿌리셔야 돼요. 자, 10,000원을 털어줍시다. 누구한테 뿌려줄 거냐? 1차 공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들한테 뿌리자고요. 그럼 도대체 1차 정상 공손 1차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중복해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따졌잖아요. 이미 따졌고 심지어 흔적까지 다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흔적은 어디 남아있어요? 빨간 동그라미에 남아있는 거지. 그렇죠? 빨간색 동그라미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1차 공손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빨간 동그라미 받은 개수에 비례해서 여기 있는 10,000원을 뿌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완성품부터 빨간 동그라미 받은 거 있니? 있는데 몇 개 받았어? 난 전체 2,000개인데 얘는 X라서 1,800개에 대해서만 동그라미를 받았어.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너 1,800개 받았구나. 오케이, 두 번째.
야, 너도 동그라미 있구나. 너 뭐야? 2차 정상공손 너 50개 받았네. 나도 50개 있어. 2차 비정상 너도 50개 동그라미 있구나. 나도 50개가 있어. 기말제공품 너는 600개만큼 빨간 동그라미를 갖고 있구나. 600개. 자, 1800개, 50개, 50개, 600개 다 더해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2500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2500에서 차지하는 1800, 2500에서 차지하는 50, 50, 600 그 비중이 있을 테니까 그 비중에 비례해서 10,000원을 논아 먹으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씩을 가져가게 되느냐. 7200원을 완성품이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정상과 비정상이 각각 200원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얘는 2,400원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지금 요 라인은 그냥 계정 재분류. 여기 있던 애들을 떼서 다른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쭉 네팅하면 당연히 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당연히 네팅하면 제로여야만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상공손 원가도 한번 배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의하실 점은 마치 단계 배분법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1차 정상공손 원가 뿌리는 행위를 먼저 해버린 것이니까 먼저 배부한 녀석한테 배부받은 200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2차 정상공손 원가는 5만 원이었지만 200원 배부받은 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5만 200원. 그래서 그 5만 200원을 싹 다 털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이 5만 200원을 누구누구한테 뿌려줄 거냐라고 하는 건 정답은 뻔하죠. 2차 공손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한테만 주자 이런 컨셉인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2차 공손 테스트를 통과한 게 누군데요? 라는 말의 답변은 파란 동그라미에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OX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죄다 X고요. 동그라미 받은 애들은 완성된 거 2,000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완성된 녀석이 어이구 내가 2,000개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른 애들은 파란 동그라미를 받은 적이 없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5만 200원은 전부 다 얘한테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계정재분류니까 합산하면 제로. 그죠? 자, 그러면 1차, 2차 정상공손 원가의 배부가 끝났습니다. 괄호로 쭉 썸을 내보면 배부 후의 원가가 나오겠죠. 계산 결과는요. 완성품은 200만 원이 나올 것이고 정상공손 원가는 사라져야죠. 그렇죠? 얘는 10,000원이 남아있고요. 2차 정상도 마찬가지로 사라져 있습니다. 2차 비정상 공손 원가는 5만 2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362,400 정도 나와서 싹 다 합쳐주시면 배부 전의 합계나 배부 후의 합계나 일치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숫자, 즉 차변의 합계와도 일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오셨죠? 그렇죠? 자, 답 좀 내고 가자고요. 아까 전에 정상 공손 50개 50개 완성품만 사냥 단위당 원가 1,000원. 비정상 공손 원가는요. 이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 것이니까 둘이 더해서 6만 200원이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뭐 구할 건 다 구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결합원가 이게 도대체 얼마냐? 요것만 좀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좀 계산을 해놔야만 우리 물음 3번에서 결합원가를 배부하시오라는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 있는 최종 결론이니까 요 자리 싹 다 지워버리고요. 이제부터는 결론만 좀 적어놓고 그 상태로 제가 결합원가의 배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성품의 원가입니다. 200만 원.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완성된 2,000개가 결국 A, B, C 그리고 P가 되는 것이니까 요 200만 원을 가지고 얘네들 넷이서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200만 원이라는 숫자 요거는 필요할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젠 더 이상 문제 푸는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싹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이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한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는 솔직히 그 출제자만 알아요.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 답을 뭘 의도하고 냈는지는 어차피 본인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200만 원이냐 210만 원이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채점하는 입장이라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명백히 이거는 맞았고 저거는 무조건 틀렸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200만 원이다 라고 쓰는 것도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고 210만 원이다 라고 쓰는 것도 나름의 훌륭한 근거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최초의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딱 보고 나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해서 200만 원과 210만 원을 당연히 전부 정답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글쎄요. 출제자가 뭘 의도하고 냈는지는 솔직히 제가 확신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이유도 있는데 그 확신이 없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그냥 제 생각을 일단 좀 펼쳐볼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논점이 논란이 되는 건 이거잖아요. 요 200만 원이 완성품의 원가인데 이건 당연히 구할 줄 아셔야 되는 건데 봅시다. 완성품이 이제 200만 원이다. 이렇게 원가가 요만큼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이 폐물이거든요. 폐물. 자, 근데 그 연습서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이 폐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결합원가에다 가산해서 뿌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폐물에 폐기비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폐기비용. 폐기비용 둘이 합치면 얼마나요? 10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A랑 B랑 C한테 뿌려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 논란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요. 도대체 결합원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래부터 이 완성된 녀석들을 가지고 결합제품한테 뿌린다라고 하는 게 논리니까 요만큼을 우리가 이제 결합원가라고 불러야 된다. 해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야, 이 폐기비용 붙여서 뿌리기로 했으니까 요 놈까지도 이제 결합원가가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결합원가라고 할 것이냐 해서 1번이냐 아니면 2번이냐 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야 폐기비용을 가산하려면 그럼 얘도 결합원가인 거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요만큼 200만 원만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얘는 그냥 갖다 붙여놓고 같이 뿌리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얘가 결합원가가 돼버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근데 출제자가 뭘 의도했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것도 논란이 너무 또 될 것 같아가지고 차마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긴 한데 저는 이쪽에 한 표 던지고 싶어요. 200만 원에. 자, 일단 200만 원을 주장하는 주장이라고 하기는 좀 거창한데 제가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면 저는 200만 원이라고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200만 원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좀 말이 애매해가지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보고 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지 그거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얘가 마이너스라서 헷갈리는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 요거 플러스라고 잠깐 가정합시다. 요거 잠깐만 플러스라고 가정할게요. 가정 플러스. 얘도 그냥 이렇게 조금 처분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그냥 10만 원만큼의 NRV가 플러스로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가정한 상태로 생산기준법 하라면서요. 폐기물에 대해서 생산기준법을 지금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저거 플러스라고 일단 가정하고요. 자, 이건 가정입니다. 이 논리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만 주장 근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요. 자, 천천히 봅시다. 일단 NRV법이니까요.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요. 그 다음에 P도 있는데 P는 폐물입니다. 이렇게. 자, A의 NRV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곱하고 빼면 되겠지. B는요. 600개에 1,500원 곱하고 빼고 얘도 빼야죠, 그렇죠? 800개에 2,000원을 곱하고 빼고 하시면 되겠고요. P는 얘네들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NRV들을 쭉 정리해 보시면요. 얘는 6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쯤 나오겠네. 자, 지금부터는 가정이에요. 이거 플러스 500원이라고 치고 얘를 10만 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결합원가를 뿌려볼 건데 지금 완성품의 원가가 200만 원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요 200만 원을 넷이서 나눠 먹어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폐물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건 폐물의 NRV인 10만 원만큼을 우선 배부하라는 거죠. 요 2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일단 P 거다 해서 얘한테 우선적으로 주자. 이렇게 제일 먼저 얘부터 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선 배부하자. 그럼 얼마 남았어요? 190만 원 남았죠? 190만 원 남았으니까 그 190만 원은 이제 얘들 셋이서 논아 먹자. 얘들 셋이 논아 먹을 때 이제 NRV 기준으로 뿌리자는 거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럼 얘네들 세 개 중에서 각각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테이지로 좀 적어 놓는다면 30%, 25% 그리고 45% 요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10만 원을 얘가 먼저 가져가 버렸으니까 190만 원을 가지고 얘네들 셋이서 논아 먹는 거야. 근데 이 금액은 뭐 뽑는 게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는 그냥 가정하고 푸는 거니까. 자, 왜 가정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생산기준법에서 요 NRV만큼을 우선 배부하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도는 뭐냐면요. 생산기준법에서는 이 부산물이 혹은 폐물이 판매되거나 혹은 뭐 폐기되면서 우리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는 이 부산물과 관련해서 폐물과 관련해서 손익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짜증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판매할 때는 얘네들을 아예 고려를 하지 말자라고 해서 판매할 때 아무런 손익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생산할 때 발생하는 결합원가를 얘한테 이렇게 배부하자. 그래서 생산기준법, 생산할 때만 고려한다. 그래서 생산기준법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P를 팔았다라고 칩시다. 지금 가정할 때는 500원에 팔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P를 만약에 판매하면요. 이 P와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 생기겠죠. 매출액이 얼마가 생길 것이냐? 우리가 500원에 파는데 200개를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10만 원만큼의 매출액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물론 뭐 이게 총액으로 막 매출액 이렇게 잡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10만 원의 수익이 잡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수익이 잡혀 있으면 원가도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 원가가 얼마냐면 얘는 추가 비용 없이 결합 원가로서 10만 원을 배부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요 녀석에 대해서는 원가가 또 1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네팅해 보면 손익은 얼마입니까? 손익은 제로를 만들어버리자. 이게 생산기준법의 의도예요. 얘를 무조건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시당초 요 녀석의 NRV만큼을 우선 배부해버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어차피 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했을 때의 수익에서 관련된 원가들을 빼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가라는 게 추가 원가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뭐도 있느냐면 우리 결합원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익인 건데 얘를 제로로 무조건 만들고 싶은 거야. 그죠? 자, 근데 요게 뭐예요? 수익에서 추가 원가를 뺐다는 거. 지금 우리 이 폐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추가 원가가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최종 수익에서 추가 원가를 빼준 그 나머지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얘를 NRV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요만큼 계산한 게 바로 NRV니까 이 결합원가를 배부할 때 강제로 이 금액이랑 똑같은 금액을 배부해 주게 되면 같은 금액끼리를 차감해 버리는 거니까 관련된 손익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의도하고 요 NRV가 나오면 그거만큼을 우선 배부하여라. 이게 바로 생산기준법이에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얘는 오히려 가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폐기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보세요. 같은 논리로 지금 NRV를 뽑아줬을 때 ABC에 대해서는 변하는 게 없고요. 그냥 뭐가 변한 거냐면 P의 NRV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P한테 결합원가를 배부를 하긴 하되 어떻게 배부를 하느냐? 마이너스 원가를 배부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원가를. 즉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 금액 자체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다가 적어주자. 그럼 보세요. 이게 아까 전에 플러스로 10만 원을 우선 배부했다면 이걸 우선 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로 10만 원만큼의 원가를 우선 배부했다면 남은 게 190만 원이 돼버리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0만 원을 우선 배부해버렸으니까 ABC한테 돌아갈 나머지 몫은 210만 원이 돼버린다는 거지.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럼 210만 원을 가지고 얘네들 셋이서 논아 먹어야 되는데 셋이서는 이 비율 가지고 논아 먹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금액을 적어봅시다. 210만 원에 30%를 때려주신다면 63만 원이 될 것이고요. 210만 원에 25%를 때려주시면 52만 5천 원.
이렇게 210만 원에 우리가 45%를 때려주면 94만 5천 원이 되어서 사실상 200만 원을 얘네들 넷이서 나눠 먹었는데 다만 얘만 모양새가 이상하게 마이너스로 나눠 먹은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얘가 마이너스로 나눠 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잘 봅시다. 추가 원가를 한번 여기다 고려를 해볼게요. 자, 우리 제품의 원가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이 추가 원가에서 판매비는 고려하지 맙시다. 판매비는 고려하지 말고 A는 추가 가공이 필요가 없고요. 얘네 둘은 추가 가공이 필요한 상황이죠.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품의 원가는 63만 원, 72만 5천 원, 그리고 둘이 더해주시면 124만 5천 원.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10만 원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X당초 우리 물음 3번의 정답은 나왔어요. 물음 3번의 정답은 A가 63만 원, B가 72만 5천 원, C가 124만 5천 원인데 얘들은 일단 그렇다 치고 폐물인 P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버립시다. P의 원가는 얼마요? P는 마이너스 원가를 일단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원가 마이너스인 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저 폐물이 폐기가 된다. 우리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제품을 판매한다. 폐물이 폐기가 된다. 어쨌든 우리 장부에서 떨릴 적에 그거 떨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익도 인식하지 말자. 이게 바로 생산기준법의 의도거든요. 그 의도에 충실하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폐물을 폐기했으니까 폐기 비용으로서 원래는 10만 원의 비용이 잡혀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잡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폐기가 되면서 우리 회사에서 장부가액이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빠져나가면서 이제 비용화 돼버리는데 비용화되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비용? 그럼 오히려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10만 원짜리가 하나가 더 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먹을 게 없게 되는 상태. 즉, P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익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즉, 저의 해석은 뭐냐면 폐물의 처리 비용을 결합원가에 가산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10만 원마저도 결합원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비록 마이너스 금액이지만 P라고 하는 폐물한테 배부해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결합원가는 200만 원인 것이고요. 그 200만 원을 누구누구가 나눠 먹었느냐? A와 B와 C가 각각 63만 원, 그리고 52만 5천 원, 그리고 94만 5천 원을 논아 먹었고 사실은 P라고 하는 녀석이 논아 먹은 게 부호 때문에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의 원가를 나눠준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합 제품들한테 배부되는 결합 원가의 총액은 200만 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저의 입장인 거예요. 다만 이걸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무조건 여러분 200만 원이 답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문제의 표현이 너무나도 애매해요. 다시 한번 만약에 물음 2번에서요. 다시 한번 물음 2번 좀 보세요. 물음 2번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결합 제품에 배부하여야 할 결합원가 총액이야. 자, 결합 제품이 뭐예요? 결합 제품. 결합 제품이란 결합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인 거예요. 즉 주산물이 됐든 부산물이 됐든 결합 제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론 부산물 중에서도 더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 폐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 즉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 결합 제품이라는 것은 P도 포함인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P까지도 포함됐는데 P한테 준 건 마이너스니까 배부액이 요만큼씩이라면 내가 나눠준 최초의 총 결합원가는 200만 원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데 찝찝한 건 뭐냐? 이거죠. 자, 문제 3번에 아예 첫 번째 줄 좀 보세요. 주식회사 세무는 결합 생산 공정을 통해 여기 아예 첫 번째 줄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합 제품 ABC를 생산한대요. 그리고 이때 폐물 P가 산출된대. 자, 이게 출제자가요 의도를 이렇게 심어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렇게 일반적인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 문제를 낼 때 내가 이 문제에서 결합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건 ABC만 의미하는 거야. 이 뜻일 수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줄 때문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이게 ABC만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결합 제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ABC한테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요만큼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만 따져주면 이건 210만 원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결합 제품에 배부될 결합 원가의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P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 첫머리에서 결합 제품은 ABC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출제한 당사자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주장은 못하겠고 요구할 여지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출제자가 문제를 이상하게라기보다 말을 조금 애매하게 했으니 이런 의도를 좀 어떤 수험생들의 이런 어떤 해석을 좀 파악을 하고 간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다 맞춰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잠깐만 제가 판매 기준법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판매 기준법.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폐물을 생산기준법으로 안 하고 이제부터 판매기준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판매기준법. 판매기준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판매기준법에서는요. 이 우선배부 그런 거 안 해요. 즉 결합원가 없습니다. 얘한테 안 줘요.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 즉 폐기비용을 결합원가에다 가산해서 부대비용으로 본다. 이거는 생산기준법을 적용했을 때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문제에서 판매기준법으로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폐기비용, 폐물의 폐기비용을 200만 원에다 가산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말인 즉슨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일도 없습니다. 판매기준법에서는. 따라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얘네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 결합원가는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 요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완성품의 원가니까 그 200만 원을 얘한테 주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건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A, B, C한테 얼마씩을 줘야 되느냐? 200만 원에 30% 해서 60만 원을. 그죠? 200만 원에 25% 해서 뭐 한 50만 원을 200만 원에 45% 해서 얼마를 이렇게 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은 좀 바뀌겠지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얘를 생산기준법으로 하냐 판매기준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들이 배부받는 결합원가가 달라진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결합원가의 총액 자체가 달라지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즉 만약에 결합원가가 우리가 210만 원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기에는 이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처럼 생산기준법을 적용한다. 그럼 결합원가가 만약에 210만 원이라고 주장하자라고 쳐요. 왜? 폐기물의 폐기비용을 여기다 가산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생산기준법이 아니라 부산물을 판매기준법으로 처리하면 얘가 갑자기 2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안 해주니까. 판매기준법일 때는 폐기비용 가산하는 거 아니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 결합원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제품이 분리되기 전에 요거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 결합 공정에서 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들 걔네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분리점을 기준으로 앞과 뒤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즉 요 녀석을 생산기준법으로 가느냐 판매기준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생시킨 원가 자체가 총액이 달라진다.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생산기준법에서 우리 문제에서 요거를 210만 원이라고 주장해버리면 판매기준법에서의 결합원가랑 이게 안 맞아 버려요. 그래서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합원가는 그냥 무조건 200만 원이라고 보는 거고 폐기 비용도 왔다 갔다 뿌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결합원가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ABC한테 같이 뿌리는 거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사실은 그 다음 문제를 풀다 보면 저의 어떤 의견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물음 4번까지도 한번 볼게요. 물음 4번을 보니까 폐물을 추가 가공할 수가 있대잖아요. 그렇죠? 폐물을 추가 가공하는데 35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폐기하는 게 아니라 1,500원에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즉 얘를 추가 가공하면 이렇게 폐기할 필요가 없죠. 추가 가공을 한번 해봅시다. 추가적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35만 원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얼마를? 1,500원을. 자, 그럼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뿌리래. 어떻게?
NRV법으로 뿌려봅시다. 여전히 생산기준법인 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 P는 폐물이 아니라 부산물이 되었고요. 다만 폐물이나 부산물이나 회계처리의 근본 자체는 똑같거든요. 자, 근데 NRV가 얼마가 되느냐? 이제는 이거 뭐 일단 답부터 낼까요? 증분 수익 얼마야? 200개에다가 1,500원 때려주면 되겠네, 그죠? 계산해 주시면 30만 원만큼 증가. 반면에 우리가 500원만큼의 폐기 비용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비용의 감소도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그죠? 500원씩 200개 해서 10만 원 써야 되던 비용을 안 써도 되니까 좋은 일, 증분 수익이 또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5만 원을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니까 35만 원은 우리가 증분 비용으로 넣죠. 네팅해주면 5만 원이다. 뭐 이거 답하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물음 4번은. 자, 근데 물음 5번으로 한번 가보니까 이 상태로 결합원가 배부 한번 해보래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봅시다. P의 NRV 한번 구해볼까요? 200개에다가 1,500원을 때려준 다음 거기서 35만 원을 빼주면 이제는 P의 NRV가 되죠. 얼마 나와요? 200 곱하기 1,500 마이너스 35만 원이니까 이제는 마이너스로 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완성품의 원가는 200만 원인 상황에서 아직도 마이너스니까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결합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205만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생산기준법의 논리에 따라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 자체를 우선 배부하라. 이 소리가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플러스 5만 원을 배부한 거면 나머지 금액이 195만 원인데 마이너스 5만 원을 배부한 거니까 얘네들한테 갈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이다? 205만 원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 205만 원을 가지고 얘네들 셋은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답부터 갑시다. 205만 원에 30% 때려보세요. 205만 원 곱하기 30%는 61만 5천 원이고요. 205만 원 곱하기 25% 때려보시면 51만 2,500원이 나옵니다. 205만 원 곱하기 45%를 때리시면 922500이 나오고요. 추가 원가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면 A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20만 원에 30만 원이고요. 제품 원가라는 건 얘네 둘을 합쳐줘야만 되는 거니까 판매비는 제외하고 61만 5천 원에다가 B 같은 경우에는 712500 C 같은 경우에는 둘을 더해주니까 122500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5번의 답인 거죠. 일단 답 자체는 확인하시고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지금 P예요. P도 봅시다. P 추가 원가 이제 있잖아요. 얼마 있어요? 35만 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한테 마이너스 원가 배부했다니까요. 그럼 전체 원가는 얼마? 30만 원. 요게 P의 원가로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맞춰야 부산물 P를 판매했을 때 관련된 처분 손익이 안 나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P 좀 팔아볼게요. P 파세요. 다 파세요. 다. 200개를 다 팔아버리는 거야. 수익 얼마 나와요? 200개 곱하기 1,500원. 30만 원. 그럼 비용은요? 원가는요? 원가 잡아놨잖아요. 얼마? 30만 원. 이익은 얼마? 제로. 생산기준법의 의도는 부산물이든 폐물이든 얘가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관련해서 그래도 손익이 나오는 건 싫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30만 원 만들었어야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금액을 얘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아까 전에 물음 2번에서의 답을 210만 원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만약에 물음 5번에서도 결합원가의 총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하게 되느냐? 그 논리 그대로 간다면 이제 아까는 10만 원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5만 원을 계산한 거니까 205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물음 2번에서는 추가 가공을 안 해요. 폐물에 대해서. 그러면 결합원가가 21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폐기 비용까지도 결합원가라고 본다면 물음 5번에서 결합원가의 총액을 구하게 되면 이때는 추가 가공을 하잖아요. 추가 가공을 하면 그때는 이게 205만 원이 되어버리거든요. 같은 논리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많이 공부한 것 중에 뭐도 있냐면 추가 가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적에
결합 원가는 우리가 비관련 원가라서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 근거는 뭐야? 왜 안 봐요? 결합 원가 왜 안 봐요? 어차피 추가 가공을 하느냐 마느냐랑 우리 회사의 전체 결합 원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추가 가공을 해서 팔던 아니면 그냥 팔던 간에 결합 원가의 총액은 어차피 변함이 없는 거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동일하다면 우린 비관련 원가로서 걔는 안 봐도 된다. 이게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서로 다른데?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 폐기 비용이라는 것을 가산해서 뿌려야 된다. 생산기준법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그 가산한 폐기 비용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결합원가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넣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좀 생겨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요 10만 원이나 5만 원 같은 이런 폐기 비용들을 말 그대로 그냥 가는 김에 같이 가는 것뿐이다. 근데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진정한 의미는 우선부에부에서 손익 안 나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2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된다. 2번에서도 5번에서도 결국 이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즉 A와 B와 C뿐만 아니라 P라고 하는 녀석까지도 결합 제품인 거고 그래서 물음 2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 결합 제품에 배부될 결합 원가의 총액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A, B, C 그리고 P한테 가는 것까지 다 구해봐라. 이런 의도였다면 사실상 결합 원가는 다 해서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추가 가공을 하나 안 하나 합계 금액이 200만 원으로 동일해져서 우리가 추가 가공 의사결정할 때 결합 원가의 총액은 어차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시당초 이거는 분리가 되고 나서 일이니까 요 녀석을 추가 가공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랑 여기 일공정에서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원가를 써서 얘를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의사결정인 거니까 여기서 발생한 원가랑 사실상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폐기 비용까지도 결합 원가로 봐버리면 그것마저도 결합 원가라고 불러버리면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은 210만 원, 이렇게 가면 205만 원 이게 조금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정답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나 문제의 문구 자체가 왜 결합제품 ABC라고 써놨을까? 요 부분이 그냥 무심코 쓴 거일 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애시당초 여기에서 출제자가 의도하기를 이 문제에서 결합제품이라 함은 ABC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ABC에 배부될, 즉 얘네들은 주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결합제품에 배부될이라고 하지 말고 주산물에 배부될이라고 했으면 논란이 없어요. 주산물에 배부될 결합 원가를 구해라 그러면 물음 2번의 정답은 명백히 210만 원인 거야. 물음 5번에서도 똑같은 걸 물어봤다면 그때는 205만 원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주산물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결합 제품이라고 했다 보니까 그럼 얘를 포함하라는 건가? 문제 문구를 보니까 또 얘네들 결합 제품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하지만 논리적으로 좀 더 말이 되는 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물론 뭐 출제자의 의도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할게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0만 원이 논리적으로 더 옳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결론 내려드릴게요. 결론 싸우지 맙시다. 평화주의. 자, 피스. 자, 우리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 답안지는 우리 손을 떠나갔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괜히 제가 이거 200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다가 논란에 더 이제 불씨를 지펴버릴까봐 그게 오히려 더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우리끼리 싸워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출제하신 분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음을 좀 인식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캐치하셔서 둘 다 맞게끔 해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은 좀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싸움하는 데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발표나는 그날까지 좀 편하게 기다리시면서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못했던 뭐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더 시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자, 문제 4번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은 워낙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해서 문제 4번은 그냥 빠르게 풀어버릴게요. 자, 문제 4번 읽어봅시다. 문제 4번은 솔직히 1차 시험 수준의 난이도를 그냥 몇 개 붙여놓은 거에 불과해가지고요. 그냥 천천히 읽어보고 나서 최대한 답은 빠르게 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 특이한 건 하나 있어요. 종류에 관계 없다는 거. A가 됐던 B가 됐던 간에 4만 개까지 만들 수 있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A 15,000개, B 15,000개 해가지고 우리 3만 개를 만들고 있더라. 유효 능력 몇 개? A냐 B냐 이걸 가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난이도가 쉬운 거예요. 10,000개만큼의 유효 생산 능력이 있더라. 단위당 판가는요. A는 1,000원, B는 1,200원이더라. 변동 판관비는요. A랑 B 각각 해서 100원이다. 둘 다 이제 100원이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고정 판관비는 200만 원인데 유효 설비에 대해서 대체적인 용도는 없더랍니다. 테이블을 보니까 A와 B에 대해서 DM부터 FOH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문제에서 사실상 고정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논외이기 때문에 변동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 1번 읽어봅시다. A에 대해서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몇 개? 2,000개. 얼마씩? 800원씩. 일단 2,000개만큼의 수량에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우리 유효 능력 몇 개라고요? A, B 상관없이 10,000개. 그런데 특별 주문은 몇 개 들어왔어요? 2,000개. 유효 능력보다 한참 못 미치네. 즉 10,000개만큼 놀고 있기 때문에 2,000개 특별 주문 받아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래서 뭐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물음 1번에 한해서는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 특별 주문에 대해서만큼은 변동 판관비가 50%가 절감된다. 그럼 나머지 50%만 발생한다라는 거니까 아까 A나 B나 판관비는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50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해 봅시다. 자, A고요. 주문을 수락해 볼게요. 증분 수익 매출액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특별 주문 덕분에 세일즈가 증가를 해요.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한 단위당 800원. 그리고 2,000단위. 그렇죠? 계산을 해 주신다면 아마도 1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변동비를 써야만 되겠죠. 특별 주문을 받아주려면 변동비를 써야 되는데 변동비 뭐뭐 있어요? A에 대해서 DM 400원, DL 100원, VOH 50원. 변동 판매비는요? 100원의 절반이니까 50원. 다 더해봅시다. 400, 100, 50, 그리고 50. 다 더하시면 6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0원씩 2,000개에 대해서 변동비를 쓰면 될 겁니다.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120만 원 나오는 것 같고요. 얘는 좋은 거 아니고 증분 비용이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구분합시다. 유효 능력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다른 거 뭐 기회비용 같은 것들은 고려할 이유가 없죠. 증분이익은 40만 원이 되겠지. 그죠? 자, 물음 2번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B를 특별 주문했네요. B를 몇 개만큼 주문했는가? 10,000개. 이번에도 유효 능력부터 한번 따져보시면 아까 4만 개에서 3만 개 빼니까 나머지 10,000개 남아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10,000개 주문 들어온 거니까 충분하죠. 그렇죠? 딱 맞아버렸네. 즉 부족한 수량은 없는 상황이다.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된다면 고정 판관비 100만 원을요. 갑자기 우리 클라이언트가 국세가 지가 부담하겠대. 그럼 우리 회사인 세무 입장에서는 반대로 말하면 판관비가 100만 원만큼 줄어드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해서 우리가 뽑고 싶은 이익은 15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단위당 판가는 얼마인가? 이번에는 B를 주문을 받아볼게요. B에 대한 주문을 수락해 볼게요. 매출액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판가는 얼마에 들어왔느냐? 몰라요. 그거 구해보래. 수량이 10,000개니까 10,000X 정도로 가죠. 자, 변동비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B에 대한 주문이다라고 하는 거 좀 주목을 하시고 B에 대한 변동비를 쭉 한번 녹여볼게요. 자, 아까 전에 물음 1번에서는요. 변동 판관비의 금액에 조금 변화를 줬었는데 물음 2번에서는 그딴 거 없죠. 그래서 싹 다 그냥 표면적으로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DM 500원, DL 100원, VOH 50원, 변동 판관비 100원까지 더해보세요. 500, 100, 50, 100 다 더해주시면 750원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 단위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우리 증분 비용으로 750만 원 정도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다만 좋은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냐? 고정 판관비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누가 부담하겠대요? 우리 클라이언트가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냥 다 부담을 하겠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일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고정 판관비가 절감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고정 판관비가 조금 절감이 되니까 플러스로요. 우리 100만 원을 녹여주시면 되겠죠. 부호만 좀 조심하시고 얘네들 세 개를 네팅한 것을 우리는 증분이익이다라고 부를 건데 그게 얼마였으면 좋겠대요? 15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놓고 나서 X값을 풀어주시는 건 간단하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개당
800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3번 갈게요. 이번에도 B에 대한 특별 주문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단위당 이번에는 900원이다 라고 명시를 좀 해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2,000개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우리 유효 능력 몇 개인데요? 10,000개. 근데 주문 들어온 것은 12,000개. 알고 부족 수량 생겼다 그죠? 부족한 건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2,000개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기계를 하나 빌려온다든지 뭐 등등의 뭔가 해결 방안을 준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별다른 말이 없다면 기존에 우리가 판매하던 것 중에 일부를 포기하면서 기회비용을 발생시켜야만 되겠지,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지 한번 봅시다. 특별주문을 수락하게 되면요, 변동판관비는 40%가 절감이 된대요. 40%가 절감된다는 건 60%만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기존 시장에서 A의 판매량 2,000개를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2,000개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특별주문은 B에 대해서 받아주지만 포기는 A에 대해서 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우리는 기회 비용을 인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특별주문을 모두 다 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익의 증감이 도대체 얼마일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랍니다. 자, B에 대해서 특별주문이 또 들어왔고요. 일단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 것이냐. 우리가 12,000개를 다 받아준다면 한 개당 900원씩이니까 곱하기 12,000개 때리시면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아마도 1,080만 원쯤 나올 것이고요. 변동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변동 판관비에 절감이 있으니까 40% 절감된다는 건 60% 발생한다는 의미. 자, 우리는 B에 대한 특별 주문이니까 B에 대한 원가를 좀 체크해 봅시다. DM 500원, DL 100원, VOH 50원, 그리고 판관비는 100원 중에서 60%니까 60원으로 가죠. 그럼 다 더하시면 500, 100, 50, 60 해서 710원쯤 되겠네, 그렇죠? 곱해주시면 1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520만큼의 증분 비용을 인식하게 되겠죠.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줄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유휴 등록 고작해봤자 10,000개밖에 없거든요. 10,000개밖에 노는 게 없는 주제에 12,000개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라인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래요? A를 포기하자. 즉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 A를 포기할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제품은요, 하나 만들면 얼마를 벌어다 주는 녀석이냐,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A의 판가는 1,000원인데요. 어차피 A도 변동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A의 변동비는요, 400원, 100원, 50원, 그리고 판관비 100원까지 좀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놈들을 싹 다 한번 더해 봅시다. 400, 100, 50, 그리고 100원까지 계산하시면 650원이죠. 즉 A라는 녀석은요, 하나 팔 때마다 공헌이익 350원씩을 우리한테 벌어다 주는 그런 녀석이었었는데 걔를 2,000개만큼 포기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 특별 주문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날려먹는 이익은 70만 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0만 원만큼의 기회비용을 좀 인식을 해줍니다. 네팅하면 증분 이익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158만 원쯤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4번 갑시다. 자, 4번에서는요, 이번에도 B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네요. B에 대한 주문이, 무려 15,000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의 유휴 능력은 고작 해봤자 10,000개인데, 15,000개씩이나 들어왔으니 5,000개만큼의 부족 수량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5,000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물음 4번의 관건이 되겠네요. 일단 구입 가격은 1,000원이고요. 5,000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취득하겠다. 아까 전에 물음 3번처럼 뭔가를 포기하고자 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대 생산 능력을 늘려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하겠다. 근데 얼마를 주고 사올 거냐? 100만 원이고요. 사용하자마자 그냥 70만 원에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주문 제품 B의 로고 인쇄 비용 때문에 10원 정도씩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 B에 대해서 한번 수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매출액부터 한번 늘려보자고요. 얼마에 들어왔느냐? 1,000원. 몇 개 들어왔느냐? 15,000개. 그죠? 그래서 둘을 한번 곱해보시니까 1,500만 원이 됩니다. 변동비 늘려야죠. 뭐 변동 판관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일단은 안 보이는데, 다만 인쇄 비용이 10원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줄로 갈게요. DM
B 거 500원, DL 100원, VOH 50원, 변동판관비는 그냥 100원. 그런데 단위당 10원의 인쇄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결국 변동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가는 것보다는 얘도 한 큐에 녹이자고요. 그렇죠? 다 더해 봅시다. 500원, 100원, 50원, 100원에다가 인쇄 비용 10원까지 더해 보세요. 얼마? 760원이 된다는 거지. 물론 따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적인 변동비, 변동 제조원가, 뭐 변동 판관비, 뭐 인쇄비 이렇게 세 줄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변동비 그리고 인쇄 비용 이렇게 두 줄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다 합쳐서 그냥 한 줄로 가셔도 되고요. 그건 편하신 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몇 개만큼을 만들어야만 하느냐? 15,000개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1,140만 원만큼 증분 비용을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두 줄은요,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휴 능력은 10,000개뿐이니까. 그런데 이 15,000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방법은요, 5,000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사갖고 오겠다. 그럼 기계를 하나 사왔다라고 쳐보세요. 기계를 사오면 그 기계 돌려가면서 우리가 추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은 사실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뭐랑이 떠오르느냐? 사용을 하니까 감가상각비. 또 처분을 하면 처분 손익.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처분 손익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감가상각비 무시하시고 기계의 처분 손실 요것만 하나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얼마에 팔아요? 70만 원. 받는 돈은 70만 원. 얼마에 사왔어요? 100만 원. 애시당초 내는 돈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에 사온 걸 70만 원에 우리가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만큼 손해봤느냐? 30만 원 손해봤으니까 처분 손실이 30만 원 난다.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느냐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실 기계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을 했으면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감가상각비가 뭐 10만 원이었다. 그래서 비용으로서 10만 원을 인식하였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인식이 되었다면 애시당초 우리가 100만 원에 사온 건데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0만 원이 들어간 거니까 장부 가치가 얼마가 돼요? 장부 가치가 이제는 9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처분을 해볼게요. 처분 손실로서는 우리가 70만 원에 파는데 장부 가치가 지금 90만 원이니까 처분 손실이 이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로 3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따라오셨죠? 그렇죠? 즉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장부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은 줄게 돼요. 어차피 둘이는 상쇄되는 개념이니까 감가상각 그딴 거 없다라고 무시하시고 그냥 표면적으로 돈 받은 거, 애초에 돈 쓴 거, 이 둘만 이용해 주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얘네들을 싹 다 네팅해 보시면 3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 자, 마지막 물음 5번으로 갈게요. 자, 세무는 국세로부터요, 제품 A를 1,000단위 그리고 제품 B를 2,000단위만큼 묶음 주문을 받았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단위당 1,000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묶음 주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걸 반영하려면 A에 대해서는 50원이 들어가고 B에 대해서는 25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랍니다. 세무의 입장에서 이 묶음 수준의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계산해 보시랍니다. 자, 그럼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이라는 것은 왜 가중평균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제품이 두 개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공헌이익률을 A에 대해서 그리고 B에 대해서 둘 다 계산을 해놓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둘 다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말로만 뽑을게요. 숫자가 간단하니까. A의 판가 얼마? 1,000원을 제시했다면서요. 거기서 변동비를 다 빼버리죠 뭐. 자, 변동비로는 변동 제조원가로 DM, DL, VOH, 그 다음에 변동판관비 100원, 최초로 제시되어 있던 숫자들 그거 있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물음 5번에서
디자인 비용으로 50원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했었으니까 걔도 빼줘야만 되겠죠. 자, 그럼 DM과 DL과 VOH까지만 변동 제조 원가만 보면 550원이고요. 변동 판관비 100원에 디자인 비용 50원까지 들어가니까 변동비가 다 해서 700원 되는 것 같다. 그죠? 판가 1000원에서 700원의 어떤 변동비들을 빼주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은 300원. 그런데 판가가 1000원인데 공헌이익이 300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30%인 거 아니겠어요? 아, A 거는 30%구나. 자, B도 갈까요? B도 판가는 1000원이거든요. B도 판가는 1000원인데 변동 제조 원가부터 보시면 500원, 100원, 50원에서 650원. 변동 판관비는 B도 똑같이 100원이고요. 추가적으로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것이 디자인 비용 25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650원에 판관비 100원에 디자인 비용 25원까지 합쳐서 변동비는 775원이 되겠네요. 판가 1000원에서 775를 빼주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은 225원이고요. 판가 1000원 중에서 공헌이익이 225원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22.5%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가중평균 할게요. 가중평균에서 A와 B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숫자를 좀 뽑아봅시다. 30%에다가 A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또 22.5%에다가 B에 해당되는 어떤 가중치를 사이좋게 때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가중치로는 도대체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요게 조금 문제가 돼요. 자,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Q의 믹스, 즉 판매량의 배합이나 매출액의 배합이나 사실은 똑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음 5번의 첫 번째 줄에서 A 제품이 1000개고요. B 제품은 2000개다라고 했었거든요. 즉 수량 측면에서 배합을 따져준다면 1대2가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 자체가 A라고 하는 제품도 1000원이고요. B라고 하는 제품도 똑같이 1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이렇게 둘이 곱해가지고 100만 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B의 매출액은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Q를 가지고 배합을 따지나 세일즈, 우리 매출액을 가지고 배합을 따지나 어차피 똑같이 1대2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내고 싶었다라고 하면 이 판가 둘을 조금 다르게 꼬아버렸다면 Q의 믹스랑 S의 믹스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네 둘이 서로 달랐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우리 세일즈랑 짝꿍인 건, 자, Q는 1개, 2개, 3개, 4개 수량의 개념이니까 공헌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이랑 짝꿍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중평균한 단위당 공헌이익을 계산하는 중이었다, 그러면 요 Q의 배합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공헌이익 류를 가중평균하고 있거든요. 자, 류는 어디에서 활약을 하는 거냐? 세일즈라고 하는 건 Q처럼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런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 공헌이익 률은 이 매출액, 세일즈랑 항상 짝꿍이 된다. 이걸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활약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얘예요. 물론 여기서는 똑같지만, 그래서 1대2라고 하는 매출액 배합을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1대2니까 3분의 1과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몇 퍼센트가 나올 거냐? 25%로 계산이 될 겁니다. 따라오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세무사 2차 기출문제 원가관리회계 관련해서 2문제 강평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3번 가지고 싸워봤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의미 없다. 하지만 출제하신 분이 좀 둘 다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왜냐하면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일단 문제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문제를 틀리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맞춘다는 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단원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냐. 요걸 가지고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뭔지를 한번 읽어봐.
관심법을 한번 써봐, 뭐 독심술을 한번 해봐, 이걸 우리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200만 원이든 210만 원이든 당연히 다 맞다라고 해줘야지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자고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 싸우시고 발표가 나는 그날까지 조금 못했던 일들에 시간 투자하면서 조금 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좀 기원을 하면서 강평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